할렐루야, 엘알료의 최한권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서두를 풀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사람이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알던 것도 잊어먹게 되고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캄캄해지지요. 그러나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평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요만한 명함 지갑이 있습니다. 그 명함에 이름 적힌 나는 나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크기와 위치가 나인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크기가 나의 크기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비치는 아름다운 외모가 진정 나인가?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부담 없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말이야, 김정생,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는데 말이야.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아는 사람이면 아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속들이 그 사람을 안다면 좋아 죽을 만큼 징그럽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나라는 인간을 더 알아보려고 시원찮아도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을 데리고 사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보다 가슴보다 말의 속도가 더 빠를 때 그 말에게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 너의 영혼이 뒤처질 수 있으니. 나는 이 귀한 잠언에 덧붙여 나의 말에게 타을입니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말라. 뒤늦게 도착한 너의 영혼이 진짜 할 말을 잊게 될 수도 있단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할 말을 잊게 되실 수도 있으니 말이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주에는 인간의 수적인 감각으로 실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는 태양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태양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이고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들에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별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은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별빛 너머 몇백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은 빛의 속도로 8분 20초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적당한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지구에 알맞은 양의 햇빛이 쏟아지고 최적의 온도와 일사량으로 지구의 물을 액체로도 기체로도 고체로도 담아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생명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이 된 건 순전히 태양과 최적의 거리를 유지한 때문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만큼 떨어져 태양의 궤도를 도는 위성이 1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 생명이 탄생할 조건을 갖춘 별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조 셋째 날 탄생되어진 나무입니다. 식물입니다. 이 식물 나무에게 이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냐,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시간이 바로 식물들이 이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도 이사는 단순히 집을 바꾸고 거주지를 옮기는 일에 지나지 않지만 식물에게는 이사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식물과 사람의 이사의 공통점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새롭고 낯선 환경에 유입되는 이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식물은 이주에서 한동안 삶과 죽음의 고비를 맞습니다. 그 목숨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바로 활착입니다. 살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죠. 뿌리를 잘 내리면 살고 실패하면 죽습니다. 나는 이 활착이라는 말이 활짝과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활짝. 가슴을 활짝 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가슴은 날개가 아닌데도 왜 활짝 펴라고 할까? 가슴을 펴야 우리의 마음의 주름도 펴집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마음이 누군가의 가슴 안에 들어가 활짝하며 깊게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활짝하려면 그것이 해가 잘 들고 수분이 적당하고 흙이 아주 건강해야 합니다. 활짝 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뿐일까요? 우산도 그렇고 낙하산도 그렇습니다. 활짝 펴지지 않으면 비를 막아낼 수 없고 안전하게 땅에 착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피지 못하면 나로 살기가 힘들고 점점 내 영혼에 그늘 지게 됩니다. 헝클어지고 쪼그라든 상태로 마음을 방치하면 시름시름 앓게 되지요. 너 왜 그러고 있어? 이 방송을 듣는 너 왜 그러고 있어? 너답지 않게 쫄지 말고 가슴을 활짝 펴봐. 활짝 펴봐. 친구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내게 응원과 위로를 섞어 말한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봐.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감정이 우리의 절대적인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고.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펴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낙하산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하산은 지상에 무사히 안전하게 내려서기 위해 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욕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속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낙하산을 펴고 지상에 뛰어내려야 인간의 실존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현실에 활짝해야 뿌리를 깊게 내려야 건강하게 욕망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나 수수 뿌리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땅 거죽을 움켜쥔 뿌리의 심줄이 마치 철근처럼 단단해 보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지요. 줄기 속이 대나무처럼 비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시간에 높이 자라나는 식물들은 속을 꽉 채우지 않고 비어버립니다. 속을 채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꿈꾸고 오직 성장합니다. 나는 이 단순한 전념이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주저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뻗어 오르다가 쓰러지면 그뿐 하늘을 높이 치솟는 것이 생의 사명이고 목적인 듯이 상승에 집중을 하는 해바라기와 수수뿌리를 봅니다. 이들이 피우는 꽃은 투박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기교 없이 아름답고 화려함이 없이 우아합니다. 이들은 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꿈은 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나 수수나 접시꽃에 가득한 씨방들, 뚱딴지의 불룩불룩한 구근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집중해 보셔요. 누구도 꿈의 번성을 막지 못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식물들, 꿈을 퍼뜨리는 식물은 결코 멸종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가슴을 당당히 핀 해바라기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를 직시합니다. 식물은 꿈꾸는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꿈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과 저의 꿈에 이르는 길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방향을 정했으면 두리번 거리지 않고 직진합니다. 하늘이 꿈이라면 자신의 날개를 믿고 상승합니다. 꿈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속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좋아하게 되면 아끼고 살피고 돌보게 되지요. 그 행위를 사랑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와 종속관계를 강화하고 길들이다 보면 서로 믿고 친근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집착하고 의존하는 관계로 변질돼 버립니다.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대상에 따라 사랑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끼고 살피고 돌보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 아니며 그게 사람의 관점이지 대상의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식물이라고 사람과 다르겠습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보살핌과 돌봄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더 사랑에 가깝지 않을까. 반려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의 보살핌과 돌봄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반려견을 더 사랑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 사랑은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이지만 사랑의 궁극은 대상의 온전함과 자유함이 아니겠는지요. 식물을 화분에 가두고 기른다는 말은 인간의 돌봄, 즉 개입을 최대로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분이라는 공간은 내가 관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편의적인 환경이지 식물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집안에다가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그 공간은 내가 그 반려견을 관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편의적 환경이지 반려견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나는 식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는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필요해서 반려견이 필요해서 그저 그때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식물을 구입하거나 선물을 받으면 딱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살펴줘야 하는가? 바깥에서 햇빛과 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환경이 맞지 않아 실내에서 보살피며 키워야 하는 걸로 구분합니다.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면 될수록 화분에 두지 않고 밖에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봄을 최소화해 줍니다. 자립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월등하지 못하는 식물은 겨울이 닥치기 전에 실내로 들여와서 보호해줄 뿐입니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나의 책임을 다합니다. 잘 자라고 못 자라고 죽고 살고의 문제까지 내가 깊숙이 관여하는 걸 제안합니다. 식물 자신이 얼마만큼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자연조건과 자생력에 맡깁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실 이러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보다 사랑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강아지가 애교를 부리고 꽃송이가 향기를 터뜨리면 무심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애지중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경험상 식물은 애지중지할수록 약해지고 빨리 죽는 것을 경험상 목격합니다. 나는 성장에 정해진 답이 없다고 믿습니다. 환경이 같더라도 자라는 모습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런 부조화와 다름을 통해 가장 좋은 조화를 이루어 냅니다. 삶의 다양성이란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각기 존재하는 자연의 기본 성격이 아닐까요? 나는 자연이 스스로 상상하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정해진 일보다 답이 없는 일을 좋아하고, 정형적인 것 속에서 자꾸만 변형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 일을 즐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연의 자식이니 나에게도 당연히 그런 성향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오늘도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상상하며 씁니다. 인간들의 삶은 분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모호하고, 특별하기보다는 일상적이고, 가득하기보다는 허허롭고 외로운 조건 속에 있습니다. 직업, 소속, 지위, 이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정보가 큰 사람을 가장 뚜렷하게 말해주고 가장 확실히 대변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명함의 나는 나인가? 맞습니까? 그래서 호주의 시인 에린 헨스는 그의 시 아닌 것에서 그것들은 당신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뼘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신을 정의학으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감하게 빼고 나면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달라졌다고, 진짜 멋있어 보인다고, 비결이 뭐냐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깜짝깜짝 놀라겠지. 너무너무 반하면 안 되는데 참 별일도 다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요? 히말라야 산속에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건 한 달이 벌의 주머니 속에 한 해의 모든 숨결과 꽃이 들어있고 한 알 보석의 심장에 광산의 모든 경의와 풍요가 들어있고 한 알의 진주 속에 바다의 모든 그늘과 빛이 들어있네.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보석보다 빛나는 진실, 진주보다 순결한 믿음, 우주에서 가장 명백한 진실과 가장 경일백한 믿음.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입맞춤 속에 있네.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늘 사모합니다. 프랑스 작가 아네스 르레스토라가 쓴 낱말 공장 나라는 아주 짧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낱말공장 나라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동화책이 있는데, 이 낱말공장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하려면 낱말을 사서 삼켜 먹어야 합니다. 자주 쓰는 좋은 말은 아주 비싸고 필요 없는 낱말들은 낱말값들이 아주 쌉니다. 부잣집 아이가 한 소녀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어른이 되면 우린 결혼할 거라고. 가진 낱말이 많아 완벽한 문장으로 부잣집 소녀는 어린 소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이 말고 소녀를 좋아하는 가난한 집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난해서 낱말을 3개밖에 사지 못해서, 그것도 공중에 떠다니는 낱말을 곤충 처진망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는 소녀에게로 가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말합니다. 체리, 먼지, 의자. 이 체리, 먼지, 의자 3개의 단을 가지고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지요. 문장이 되지 못한 불완전한 낱말들 3개, 체리, 먼지, 의자.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녀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았으므로 소녀는 가난한 집 아이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던진 말씀이 그래서 이에서 우리는 입맞춤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입맞춤으로 귀결되는 모든 사랑의 과정에 필요한 것은 많은 말도 완전한 문장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말을 너무 값없이 쓰고 너무 많은 말들을 낭비합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더 잘하려고 더 많은 낱말들을 욕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점점 진심을 전하는 일은, 진리를 전하는 일은 힘겹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제가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적을수록 더 좋다는 말, less is more. 적을수록 더 좋다는 말, 불완전해도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 말의 식탐을 조금씩 덜어내고 피워낸다면 분명해지고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진실과 진리가 말입니다. 너에게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로 이어진 마음의 직통로며 심장이 쿵쿵 거리는 소리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삼킨 낱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삼킨 낱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샬롬.